오늘 그와 전화를 끝내고 나면 전화번호도 바뀔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놓아버리면 이제 그만이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동안 얽히고 설킨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기 위한 시도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 인연의 고리 잇기. 박신영. 누군가의 안부가 정말로 궁금할수록 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도 실감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가 자주 들렸던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다. 바텐더 여자가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소식을 물었고 여자는 며칠째 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궁금해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가끔 하늘을 가르는 뇌성 소리에 섞인 번개가 어두컴컴한 기차역 마당을 환하게 비추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그와 약속했던 시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오겠지. 그녀는 스스로 위로를 하며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가 왜 이리 늦는 것일까? 그녀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젯밤 괜히 들떠서 한잠도 자지 못한 탓에 생긴 피로가 나른하게 온몸을 파고들었다. 온몸이 노곤하게 풀어지며 스르르 잠이 밀려왔다. 이렇게 잠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까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름달이라도 떠오른 것일까?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앞이 환하게 열렸다. 사람의 감각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직선으로 흐르지만 어둠의 공간은 하나로 펼쳐진 직선의 공간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계를 감싸쥔 곡선의 공간이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져 하나이면서 둘인 비현실적인 공간을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그러다 앞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어둠이 자신을 덮쳐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덜컥 겁이 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후둑후둑 나뭇잎 위로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켰다. 사물의 윤곽이 모두 지워져 손전등이 비치는 곳 외엔 나머지 공간은 꽉 찬 어둠뿐이었다. 산봉우리에서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간에 나누어져 있는 그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밀어냈다. 그녀는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느낌을 애써 지우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휴대폰이라도 되면 연락을 하면서 갈 텐데 그의 마지막 음성에 휴대폰 배터리가 하며 뚜뚜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끊어져 버렸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어둠은 더욱 짙게 그녀 주변을 조여왔다. 갑자기 위에서 휘리릭하고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오금이 저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 눈을 감아버렸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으스스한 기운이 머리끝을 쭈뼛쭈뼛 세웠다. 발목을 다쳐서 며칠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간단한 상비약과 붕대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그의 부탁이 아니었어도 먹거리를 준비해 갈 참이었다. 그의 옆에서 물감도 짜주고 붓이 가는 곳마다 다른 세계가 탄생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날이 밝으면 올라오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부추기고 말았다. 아니,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 모처럼 그와 황홀한 밤을 산봉우리에서 보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깊은 산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어린애같이 그녀는 어둠과 그 주변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덜덜 떨며 정지된 채 한 발도 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미 되돌아갈 수도 없다. 그녀는 어깨에 걸쳤던 가방을 가까스로 돌려 뒤로 메고 손전등을 비추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불빛 때문이었는지 나무에 앉았던 새들이 푸드득하며 적막한 산을 뒤흔드는 바람에 그녀는 또 놀라 손전등을 놓쳐버렸다.
굴러간 전등을 잡으려다 그녀도 한바탕 나뒹굴었다. 다행히 손전등을 붙들긴 했지만 촉이 나갔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옆인지 도시 분간이 안 됐지만 그녀는 우선 더듬더듬 더 깊은 산중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비는 어느 정도 멈추긴 했지만 옷이 젖어 한기가 스며들었다. 얼마쯤 그렇게 산속을 헤맸을까?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얽히고 설킨 나무들과 풀들 사이를 헤치고 다닌 탓인지 온몸이 쓰리고 아팠다. 그때 그녀에게 가느다란 빛이 보였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녀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빛 한쪽에 그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려 한 순간 발이 미끄러지고 빛이 사라지더니 그녀의 몸뚱아리가 공중에서 몇 바퀴 회전하며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봐요, 왜 그래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꿈속에서 빠져나온 그녀의 몸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꿈을 꾼 모양이죠. 남자는 손수건을 건네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괜찮다며 손수건을 거절하고 손으로 입가를 더듬었다. 침이 묻어 있었다. 왜 그런 꿈을 꾼 걸까? 혹 산에 갔다가 사고라도 나서 오늘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아닐까? 그래, 그럴 수 있지.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 꿈은 현몽이 아닌가?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바빠졌다. 며칠 전 그는 방학이 시작되면 설악산 꼭대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었다. 그것도 텐트를 짊어지고 올라가 며칠을 묵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하폭에 담아 그녀 거실에 걸어주고 싶다고 했다. 가끔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몇 장의 그림을 그려오던 그를 한 번도 따라 나서지 못했다. 그는 늘 누군가와의 동행으로 혼자가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유달리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을 혼자 기르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그녀는 번번이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견딜 수 있었지만 혼자 된 여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그 방황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 늘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마음에 누군가를 안치고 싶었고 알록달록 재미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서 자신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다 그를 만났으나 그와는 여느 부부들 같이 어디에곤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그런 갈증에 목말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혼자서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 며칠 묵어가며 그녀 집에 걸어줄 그림을 그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 나설 참이었다. 모처럼 그렇게도 간절히 꿈꾸던 그 일상에서의 일들은 아니어도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해주고 무엇이든 그의 수발을 들어주고 싶었다. 단 며칠이라도 그렇게 그를 혼자만이 차지하고 싶어서였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생활은 활기찼다. 사람이 뭔가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태도는 아름다운 것인가 보다. 그녀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 짧은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 확실하게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갈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다. 그는 대학에서도 과묵한 교수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만은 자상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었다. 무엇이든지 손수하기를 좋아했고 심지어 그녀와 야외에 나가도 그가 뭐든지 만들어서 그녀를 먹이곤 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천진하고 연약한 어린 소녀가 되었다. 그의 그런 자상함이 허기진 그녀를 채워주었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자였다. 그런데 한동안 바빠서 못 만난 대가로 친구의 콘도를 빌려 모처럼 오붓하니 이틀 밤만 지나다 오자고 했던 그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번도 그와 온 밤을 밝혀본 일이 없던 그녀는 이날을 무척이나 손꼽아 기다렸다. 마치 신혼여행 가는 새색시처럼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었다. 언젠가 딱 한 번 집에 일이 생겼다며 약속 시간보다 너무나 늦게 나온 적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찍 나와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은 5시간이 넘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꽤 깊어서인지 역 안은 초저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아까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래, 어쩌면 미리 설악산에 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를 깜짝 놀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림을 그려서 오늘 보여주려고 갔다가 늦는 거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선 집으로 가야 한다. 그녀는 서둘러 역을 빠져나왔다. 초저녁보다 빗줄기가 더 굵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어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엑셀레이터를 힘주어 밟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핸드폰 번호를 다시 더듬더듬 눌렀다. 지금 저희 고객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전환됩니다. 음성 사서함 이용 시에는 통화요금이 부과되므로 저예요. 메시지 확인하면 제발 전화 좀 해주세요. 차 바퀴가 물살을 갈랐다. 물살은 그녀를 점령하려는 듯 높이 솟구쳐 올랐다. 제한 속도도 지키지 않고 달려온 덕분에 시간이 평상시보다 20분이나 빨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는 간단한 소독약과 붕대 등을 챙겨 비닐에 넣어 묶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놓고 비옷으로 갈아입었다. 준비한 것들을 비닐 가방에 쑤셔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손전등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녀는 혼곤한 잠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방에 들려 이불깃을 잡아 올려주고 친정 어머니 방에 잠시 들렸다. 못난 딸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더니 주름만 늘어버린 어머니.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처음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보며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내 딸아이를 맡아 행복하게 해주시게 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던 어머니다. 그러다 그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한 가장이란 사실을 알고 그녀 어머니는 쓰러지셨다. 남의 행복을 가로채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녀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마땅히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를 지금까지 놓지 않고 오히려 붙들고 있는 그녀 때문에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를 드린다. 제발 그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딸아이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아들 집에 계시면 편안할 어머니는 혼자 사는 딸이 늘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 얼굴이라도 보고 살아야 마음을 놓겠다며 한사코 그녀 집에 들어왔다. 덕분에 그녀는 가끔 아이들을 떠나 여행도 하고 이렇게 그와 시간도 보낼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신 때문에 눈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아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는 입안에다 그 말을 가만 삼켜 넣으며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운동화를 꿰어 신고 나가려던 참인데 전화벨이 울렸다. 우렁차게 우는 갓난아이의 목소리처럼 전화벨 소리는 조용한 거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그의 음성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다.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전화기를 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걱정했던 부분이 풀리며 안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뒤엉켜 그녀의 뇌를 혼미하게 했다. 그의 부재 덕분에 많은 시간을 가슴 졸이고 또 안절부절한 대가치곤 너무나 허망한 확인이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있는 사람을 혹여 불길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제발 무사하기만 바라고 또 바랬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어떤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묻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집에 일이 좀 생겼다는 그 한마디로도 그녀는 충분히 실망하고 있었다. 언젠가도 약속 장소에 늦게 나와 집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변명하는 그 앞에서 정말이지 돌아서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도 그의 부재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 혹여 나쁜 일이 있지는 않나 혹은 교통사고라도 났을까 하며 가슴을 졸였던 대가가 그렇게 치러졌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서 그 누구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다. 주위에서 재혼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유혹의 대상이 나타나서 그녀 곁을 맴돌아도 그녀 마음엔 오직 그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은 가슴에 금이 가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게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며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억울해서 그와 헤어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녀에게 그는 삶의 가치요, 살아가는 데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를 만나기로 한 날이면 그녀는 언제나 소녀같이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렸다. 갈수록 그의 집에는 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는 시간까지 짧아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목이 말랐고 그가 더 간절하게 그리웠다. 남들처럼 나란히 시장도 다니고 백화점에서 여느 부부들처럼 그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고르고도 싶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주 성실한 남자였다. 단 한 번도 그녀를 위해 가정을 버린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도 그녀와의 사랑만은 늘 진실했고 절실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깐의 외출을 시도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신혼부부와 같이 그와 함께할 일상의 이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또 그녀는 그 행복한 순간들이 오기도 전에 가슴에 상처를 먼저 새겨야 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그 무엇이 끓어오르며 목젖을 눌렀다. 또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가 재촉하듯 묻자 큼큼 헛기침을 했다. 잠시 후 그의 한숨이 대숲을 헤집는 바람처럼 쏴하고 귓바퀴를 맴돌더니 둔탁한 목소리가 전해왔다. 그의 변명은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그녀의 가슴이 싸하니 아파오며 머릿속이 텅 비어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부재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의 변명 뒤에는 그녀 때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암시하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겨냥했다. 아내가 알아버렸어. 생각보다 심각해.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가 오늘 여행을 마련하면서 만약 이란 말을 썼다. 만약에 앞으로 아내가 우리 사이를 알더라도 난 당신을 선택할 거야. 당신은 내게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녀도 비슷한 말을 그에게 건넸다. 그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만큼 그녀에게 그는 절실한 사람이었고 그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감정이 생겼다고 했다. 그를 처음 만났던 곳은 산이었다. 그녀의 생일날 친구와 억새꽃을 찾아 떠났던 지리산 피아골.
둘은 억새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고 사진을 찍으려고 바위에 올라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였다. 옆 풀숲에서 꿩이 후다닥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소리에 놀란 그녀는 바위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그만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구르면서 발목이 삐었고 얼굴이며 팔꿈치가 찢겨 피가 흘렀다. 갑자기 당한 사태 수습에 서툴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 곁으로 그는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그는 가방에서 비상약통을 꺼내더니 얼굴에 소독을 하고 팔뚝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만져 뼈도 맞추었다. 한사코 싫다는 그녀를 큰 길까지 업어다 주었고 그 후 그날의 대가로 그녀는 그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했다. 그는 헤어지면서 그녀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K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화가였다. 그날 학생들 MT에 참석했다가 괜찮은 그림 하나 건져볼 욕심으로 여기저기 산을 헤집고 다니다 그녀를 만났던 것이다. 자신도 스케치를 하다가 가끔 넘어지거나 다친 경험이 많아 언제나 배낭에 상비약을 넣어 다닌다고 했다. 그 덕분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후 단 한 번도 남자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으나 다정다감하지는 못했다. 알록달록 재미나게 살고자 하는 그녀와는 정반대로 남편은 소심하고 그런 부분에는 무심한 사람이었다. 작은 부분에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서서히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는 늘 스트레스로 작용되었고 큰 불만으로 쌓여갔다. 외출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으며 퇴근 시간 맞추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 남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로지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쏟아 넣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때로는 감사하고 그게 가끔은 안타까워 그녀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에야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다행히 남겨진 재산이 휘청거리는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고 그녀는 해를 거듭하며 차츰 그래도 살아야 할 의미를 어린아이들을 통해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만나면서 아니 그가 처음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올 때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밤을 설치며 가슴을 태웠고 그의 모습만 생각해도 가슴 가득한 행복이 솟았다. 그가 가끔 전화를 해올 때면 가슴이 벅차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다. 듣고 있어. 그의 음성은 상당히 차분해져 있었다. 그렇다고 헤어지자거나 이제 그녀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당신을 만난 건 내겐 큰 행운이었어요. 참 행복했고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염려하는 마음을 담고 자신에게 와 머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당신이 나 좀 봐줘. 때가 되면 다 말할게. 그의 음성에 물기가 배어나왔다. 아직도 무엇을 다 말하지 못했을까? 언제 때가 될까?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여느 때처럼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무엇도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게 불만이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이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7년이 넘어버렸다. 함께 살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표정만 봐도 그의 기분을 감지한다.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읽어낸 진실 말고도 그녀 외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가 감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뒤바뀌고 있다.
지금 좀 만날까? 그는 아무 대꾸도 없는 그녀가 또 불안한 것이다. 집 앞으로 갈게. 그리고 전화는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그렇게 끊어진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가 집 앞으로 온다는데 정말 나가야 할지, 나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녀의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발해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사였다. 부인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았다는 것일까? 그녀의 심정이 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까칠해 보였다. 그녀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의 팔짱을 끼었다. 아무 말 말아요. 그냥 한참 걷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카페 앞까지 걸어왔다. 들어갈까? 커피향이 기분 좋을 만큼 코끝에 와 닿았다. 역에서 많이 기다렸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땐 상황이 좀 그래서 못했어. 미안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변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녀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오늘은 아무 말 마세요. 당신을 이해할게요. 부드러워진 그녀의 표정을 보며 그는 안심을 했다.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다. 배가 고프다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손수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이고자 그의 화실로 가는 중이다. 따스한 기운이 그의 차 안에까지 따라와 앉았다. 그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들떠 있었다. 화실 안은 그가 그리다만 그림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다. 그는 하나의 그림에 몰두를 하는 성격이 아니다. 적어도 한꺼번에 두세 점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그려가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그림에서 또 다른 색채를 발견하여 다른 그림에 적용시키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색채 연구 논문집을 몇 권씩이나 냈던 사람이다. 그의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녀는 어느 환상의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거기서 뭐해? 어서 와서 밥 먹어. 그는 어느새 밥을 짓고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끓여냈다. 김치가 맛있게 사갔어. 어서 먹어봐. 그의 아내가 담은 김치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담근 김치를 보며 속이 상했다. 나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그녀는 가끔 그런 생각으로 엉뚱한 질투를 느꼈다. 밥을 먹으며 술을 몇 잔 했다. 술 기운이 나른하게 온 몸으로 퍼져들었다. 그가 잠시 쉬는 공간에 둘은 나란히 누웠다. 오늘 저녁 우리 여기서 잘까? 그러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그녀는 그냥 피식 웃어버렸다.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했지만 단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샵에 나온 그녀는 한 여자를 떠올렸다. 사흘 전이었다. 여자는 그녀의 웨딩샵에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와 화실에 갔던 그 다음 날이었다. 신부는 소아마비였고 드레스를 맞추고 나서 차를 한잔하며 여자는 샵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그의 그림에 눈을 맞췄다. 저 그림 어디서? 왜요? 저 그림 그리신 화가분을 아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냥 색감이 낯이 익어서. 여자는 순해 보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체구는 마른 편이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면 아마도 딸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따님이 참 고와요. 라고 직원이 말할 때 여자는 고개만 주걱거릴 뿐 웃음이 없었다. 여자는 그림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건너편에서 의상실을 하고 있는 선배가 손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여자는 마시던 차를 놓고 일어섰다.
여자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할 때 선배가 여자를 돌려 세웠다. 아니, 송 선생님 아니세요? 여자는 잘 모르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 있었다. 제가 선영이 고모예요. 김선영. 여자는 그때야 반가운 듯 얼굴을 풀었다. 여자가 돌아간 후에야 그녀는 여자가 그의 아내란 걸 알았다. 선배는 그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대학 교수이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다 장애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송 선생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선배는 안쓰럽다는 듯이 혀까지 끌끌 찼다. 선영이 때문에 그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선배는 그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다. 선배는 교회에 함께 다니는 교인이 그의 작은 어머니여서 가끔 그녀 집안 얘기를 듣는데 그 송 선생이 본시 마음이 여리고 착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건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나마도 여자는 학교가 자신을 버티게 한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이었다. 선배는 한참을 신이 나서 그 집 이야기에 열을 올리더니 휙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내라든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가끔 화실에서 밥을 손수 지어 먹는 그를 위해 그의 아내는 밑반찬을 만들어다 놓았고 그걸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았을 뿐 그녀에 대한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었다. 맛깔스런 반찬을 보며 얌전한 아내로구나 하고 짐작은 했었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놓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때야 그를 짐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아픈 삶을 견디고 있는지를.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그렇게 마음만은 충실했던 것을.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녀의 연약한 몸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통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세상을 다 관통한 듯한 모습으로 가만가만 얘기를 하면서도 예의를 분명히 갖추던 그의 아내 모습이 그녀의 가슴에 못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동안 그 여자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심하게 매질했다. 그러나 이제 어쩐단 말인가. 그녀는 하루도 그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몇 밤을 새고 지고 있었다. 그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왜 그런 상황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때가 되면 다 말할게 했던 그는 어느 때를 기다렸던 것일까.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그를 오해했던 것마저도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알려고만 했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인데도 그녀는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무엇도 우리 사이엔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이기심이 그를 포장해버린 것이었다. 그를 예전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사람 새삼스럽게 그건 왜? 그냥요. 그런 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해버린 그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거실에 걸어진 설악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와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그녀는 설악산에서 몇 밤을 그와 함께 지내며 너무나 행복했다. 그와 함께 맞는 저녁과 그와 함께 맞은 아침은 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그녀는 방학이 끝나는 날 그의 아내에게 그를 돌려보내야겠다는 아픈 결심을 했다. 그녀가 그녀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엄마이기 때문에 그도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인연의 고리를 다시 이어 없어서는 안 될 아빠로 돌려주고 싶었다. 아니다. 그동안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살았던 그의 아내에게 그를 돌려보내주고 싶었다. 그녀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 어머니가 남의 사랑을 가로채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천벌을 받을지언정 그와 함께 지내고 싶었던 그녀다. 그런 그녀가 결심을 한 것은 순전히 그녀 때문만도 아니다. 그동안 갈등하며 괴로웠을 너무나 가엾은 그를 위해 평안한 자유를 주고 싶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 그가 없는 세상을 감히 짐작도 해보지 않았던 그녀에게 그런 결심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다. 오늘로 방학이 끝났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 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해야만 한다. 자신의 욕심으로 그동안 마음이 많이 다쳤을 그녀의 아내를 위해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 웨딩샵에서 남편의 그림을 단번에 알아낸 그의 아내를 보며 그동안 나는 그에 대해 무엇을. 그녀의 눈에 물기가 돌았다. 그를 보내고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찌해야 하는지. 그녀는 그게 죽기보다 무서웠다. 어제 저녁 그를 만나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꼬리잡아 처음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했다. 나도 이제 더 좋은 사람, 내 나머지 인생을 늘 함께 동반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렇게 그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그녀는 소구름을 울었다. 선배가 원망스러웠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미련이 간절히 들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우리 다음에는.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울지 마. 난 당신이어야 돼.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녀 가슴에 칼집을 넣었다. 그래요. 나도 당신이어야 돼요. 당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걱정 말아요. 하고 말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흑흑거렸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흘렀다. 그동안 그와 헤어지기를 결심하면서 그녀는 많은 일들을 해놓았다. 그가 찾아올까봐 집도 옮겼고 웨딩샵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오늘 그와 전화를 끝내고 나면 전화번호도 바뀔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놓아버리면 이제 그만이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나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코가 맹맹해져 갔다. 그동안 얽히고 설킨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기 위한 시도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옮겨 잡으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